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발표대회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 진행을 맡은 교육혁신처장 김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총장님 이하 모든 학내 구성원과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최양희 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를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글로벌 명문대학을 지향하며 발전과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좋은 소식이 연이어 이어졌죠. 그 중에서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는 우리 대학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자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과 공감대를 강화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과 발표 대회 시작에 앞서 잠시 세부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종화 총장님의 개회 및 환영사에 이어 한림대학교 최양희 총장님께서 University of the Future라는 주제로 약 50분간 기조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기조 강연 후에는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2024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 보고에 이어 3개의 우수 사례 발표를 약 1시간 동안 듣고 약 3시 10분경에 행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성과 발표 대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종대학교 엄종화 총장님의 개회 및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엄종화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2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돌아보고 아마 2025년부터는 3주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 준비하는 그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바쁜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한림대학교 최양희 총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기조 강연의 제목은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The University of the Future. 그러니까 우리가 최양희 총장님께서 제시하는 미래 대학의 모습을 한번 배우고 또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양희 총장님 소개는 나중에 많이 하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마 그 정보통신부 최초가 아니지만은 저기 장관을 하시고 지금 한림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시고 대학 혁신 쪽에서 매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대학별 자율 혁신을 통해서 체질 개선을 하라는 정부의 바람이 있었고 우리 대학도 거기에 맞춰서 특히 3년 차인 2024년에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학생들 전공 자율 선택제를 확대를 시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혁신 그다음 지원책 고도화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또 빛나는 업적이 모든 학과가 AI X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셋업해서 2025년부터 실시할 수 있게 했다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서 끝까지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과 발표 대회는 지난 3년간 되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수 사례 발표하는 팀들 아낌없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각자 영역에서 어떤 혁신을 이루어 나갈지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2025년부터 3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출발과 그 다음에 우리 세종대학이
그 혁신을 대한민국 대학에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인사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한림대학교 최영희 총장님의 기조 강연을 듣고 성과 발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귀한 시간을 내주시는 우리 대학의 구성원분들께 뜻깊은 시간이 되려면 어떤 강연을 준비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하는 최고의 연구자로서 폭넓은 경험과 해안을 가지신 리더, 동시에 최고의 연구자로서의 K 유니버시티를 선도하는 글로벌 제1의 혁신대학으로의 한림대학교의 도약을 이끌고 계시는 최양희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최양희 총장님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양희 총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를 졸업한 후에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 프랑스 ENST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에서 전산학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에 2014년 제2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2020년에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명예교수로 취임하셨고요. 2021년도부터 한림대학교 총장을, 또 2024년도부터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University of the Future를 주제로 최양희 총장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는 사실 수십 년 만에 와봅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이 대학 캠퍼스에 저는 어린 학생이었을 때 이제 어린이 공원에 놀러 왔다가 그 앞에서 멋있는 이제 기와 대문 정문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다시 제가 수십 년 후에 이 자리에 이제 여러 훌륭한 분들 모시고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영광입니다. 또 점심 식사를 미리 와서 총장님, 부총장님, 또 간부님들, 처장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또 은근히 세종대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림대 같이 이제 랭킹 떨어지는 대학에서 와서 강연을 하게 되어서 이게 격에 맞는가 이런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만은 뭐 말하는데 무슨 제약이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한 4, 50분 정도 말씀드릴 내용은 대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대학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 대학 구성원은 어떤 데 신경을 써야 되고 뭐에 노력을 해야 되는가, 사회에서는 어떤 기대를 할까, 그런 말씀을 전반적으로 좀 드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끝에 약간 제가 지금 3년 반 정도 재직하고 있는 한림대학에서 최근 글로컬 대학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약간의 예를 한번 샘플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이라는 게 도대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이런 걸 봤을 때 대학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의 역사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주 오래된 대학들이 있죠. 700년 된 대학도 있고, 700년이 넘는가? 성균관대학 빼기를 1400 그러면 600, 700년까지는 안 되네요. 그렇게 있고, 저기 보면은 중동에도 아주 오래된 대학들이 있고, 그 이전에 개인 교습이야 수없이 있었겠지만 조직을 만들고 집단적으로 교육을 하고 어떤 사회적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했던 대학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학들이 처음에 설립됐을 때에는 많은 이제 정부나 왕실의 지원도 있었지만 종교적 목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성균관 대학도 사실은 유학하는 데였고요. 이렇게 대학들이 이제 역사가 깊은데, 대학들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슨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저는 유니버시티를 우리 요새 무슨 경제 하면서 1.0, 2.0 하는데 되게 이제 4.0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4.0에 한번 맞춘 거를 제가 한 7, 8년 전에 이런 컨셉을 그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하도 인더스트리 4.0만 유명해가지고 이거는 잘 안 뜨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1.0 모델이 있고 2.0, 3.0, 4.0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1.0이나 2.0에 머물러 있는 아주 초보적인 대학의 개념과 목표와 이상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거는
뭐 하버드의 무슨 뭐 유명한 뭐 신발인지 샌들인지 하는 교수가 하는 강연인데 이분이 이제 집단적으로 수백 명 때에 따라서 수천 명을 놓고 집단 강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여기서 뭐 손가락질 하고는 있지만 저게 꼭 뭐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피드백이 아니라 거의 일방적인 딜리버리 위주고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표가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이제 박수치는 박수부대처럼 그걸 듣는 이런 모델. 그러니까 대학은 교육을 하는 데고 지식을 훌륭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딜리버리를 하는 장소다. 이것이 이제 19세기까지의 대학의 모습이었고 20세기 초까지도 이러한 뭐 훔볼트라는 사람이 정의한 대학의 모델이었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학은 아직도 이 모델을 따르고 있죠. 물론 수천 명이 아니라 뭐 수십 명 때로는 5명, 10명을 놓고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은 1년에 보통 대학이라 그러면 보통 2,000개에서 4,000개 사이의 과목을 개설하고 과목마다 이렇게 몇 명의 학생이 등록을 하면은 수강을 하면은 교수님이 어사인이 되고 그 교수님은 15주 몇 주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이제 실러버스를 만들어서 딜리버리를 하는 이런 위주 그리고 그 딜리버리를 한 것을 학생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해서 성적을 매기고 그것이 어느 정도 어큐뮬레이터가 되면은 그래 너는 학사야 너는 석사야 너는 뭐야 이러고 이제 그 자격증을 조이 주어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취업도 하고 자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유니버시티 1.0의 모델이었고 전 세계 대부분의 대학은 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운영을 해봤어요. 이제 주로 서양이지만은 운영을 하고 과목도 만들고 새로운 걸 쭉 하는데 차츰 지나서 이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많은 교수님들 수십 년 된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아직 5년 이하가 되신 교수님들은 오면은 해마다 과목도 개발해야 되고 재밌는 실러버스도 만들어야 되고 시험 문제도 새로 출제해야 되고 그러시지만 저처럼 서울대학교 30년 하고 은퇴한 사람들은 그 한 10년까지는 그렇게 버텨요. 그러다가 10년 후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또 갖다 쓰고 시험 문제도 한 7, 8년씩 갖다가 재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창의성이 없고 학생들한테 좀 덜한 그런 이제 수업 분위기가 되고 그렇게 참 교수 자신의 발전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교수도 공부를 해야 된다. 교수가 잘 가르치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새로운 실러버스를 개발하고 과목도 도출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유니버시티 2.0이 되겠습니다. 2.0 여기는 카이스트 사진을 넣었는데 카이스트 자신은 2.0이 아니라 4.0이라 주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카이스트가 2.0에 머물러 있습니다. 2.0은 뭐냐?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겁니다. 연구 중심 대학에서 연구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 기능이 학교에 들어왔는데 연구가 들어온 중요한 목적은 교수님들의 실력을 배양을 해서 새로운 학문이라든가 새로운 디스플린을 만들고 그걸 과목화시켜서 학생들한테 잘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는 교수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교육 중심 대학만 있다가 연도가 지나가면서 점점 유럽에서 연구 대학의 비중이 올라가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것이 사실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1960년, 80년대 그때 쫙 증가를 했어요. 개념은 20세기 초에 나왔지만은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의 목표가 달성이 되었죠. 근데 연구 중심 대학을 하려니까 무슨 문제에 봉착을 했느냐?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볼펜, 연필과 뭐 이렇게 책상만 있으면 연구가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실험실도 있어야 되고 뭐 조교도 있어야 되고 외국에 여행 가서 발표도 해야 되고 소위 재정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누가 주느냐? 아주 부자인 대학들은 대학에서 드리겠죠. 교내 연구비라든가 무슨 출장비라든가 뭐 조교 채용해주고 이렇게 하겠죠. 우리나라의 많은 국립대학들이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족하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얻느냐?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연구비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펀딩이라고 소위 프로젝트나 일거리를 받아가지고 일을 해주고 이제 그 대가로 이제 자기가 연구를 하면서 그 돈으로 연구를 하면서 그 결과를 연구 실적으로 발표를 하고 승진도 하고 또 과목에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은 돈을 꼭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은 연구 중심 대학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완벽한 국립대학 같은 데는 괜찮지만 그리고 완벽하게 돈을 다 대주는 대학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 요새 많이 언론에 나오는 태제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태제대학. 태제대학은 어디를 모델로 만든 대학이죠? 미국에 있는 미네르바 대학을 모델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태제대학과 미네르바 대학은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할까요? 전부 다 어떤 독지가가 기부금을 팍 낸 거예요. 우리나라 태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그 가구 회사 그분이 돈을 몇천억을 내서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하는데 이 대학은 교수들 이 커리큘럼을 새로 만들어 가는데 교수님들이 전부 다 강의 전담 교수입니다. 연구를 하나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돈을 다 대주고 이분들은 연구를 할 필요가 없이 강의만 하라고 그러고 강의를 잘하는 걸로 다 평가를 해서 봉급을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펀딩을 안 따고 돌아가는 대학은 정말 드물어요. 유니버시티 2.0 연구를 하는데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을 충분히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 유니버시티 3.0으로 넘어갑니다. 3.0. 3.0에 이제 순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1등이 카네기 멜론, 대부분 미국 대학들 랭킹인데 보면은 2등이 뭐 플로리다 대학, 컬럼비아, 스탠포드 나오는데 이거는 돈을 잘 버는 대학들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요? 아까도 총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기술 이전을 하는 거예요. 특허 이전을 하는 겁니다. 뭐 아니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 돈을 버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는 대학들에게 영리 활동을 하는 거를 대부분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직접 돈은 못 벌고 대표적인 거가 연세 우유, 건국 우유 이런 것처럼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거지 연구 활동을 돈을 버는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산업체에서 기부금을 받던 연구비를 받던 아니면 기술 이전을 하던 배당금을 받던 뭐 이자를 받던 아니면 직접 산업 단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던 건국대학 같은 데가 병원 앞에다가 이제 시니어 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입이 생겨갖고 대학으로 전입금을 넣든 뭘 하든 이런 이익을 보는 그런 대학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유니버시티 3.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산학협력을 잘하는 대학 이렇게 불러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은 그 안위를 잘 들여다보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모델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이런 것 자체가 허용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국가 제도 상으로 이렇게는 잘 안 되고 대개 유니버시티 2.0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근데 3.0으로 가요. 근데 3.0을 가면은 그럴듯하고 이제 돈도 잘 들어오고 좋은 대학이 되고 교수님들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고 그러면은 되긴 하지만은 결국은 대학이라는 거가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는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따 다시 드리려고 그러는데 대학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뭐냐? 학위를 주는 기능이에요. 대학만이 학위를 줄 수 있어요. 학사, 석사, 박사. 우리나라는 약간 원격 교육이나 이런 게 뭐 학점 은행제 이래서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대학을 들어가야 학사 학위를 받고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고 그게 공인이 되어 갖고 사회에 나가면은 경력 인정을 받고 뭐 연봉이 올라가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독점적 이치를 구가하기 위해서 대학은 사회에서 약간 떨어진 형태로 담을 쌓고 상아탑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시스템으로 구성으로 돌리고 사회랑 교류를 굉장히 차단하는 그런 형태로 대부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도 담이 있죠. 요새 담 넘어가는 게 유행인데 하여튼 담 넘어 그런 담을 쌓고 사회랑 우리는 다른 데다 여기는 다른 질서가 있다. 경찰도 못 들어온다 이러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대학은 사회랑 같이 공존하는 시스템이어야 된다 하는 컨셉을 유니버시티 4.0이라고 이건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지만 4.0은 뭐냐? 사회 전체에 녹아들어 가지고 그 지역 사회가 됐든 커뮤니티가 됐든 거기에서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 사회에 생기는 모든 뭐 지식에 대한 요구, 뭐 기업에 대한 요구, 문화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소통에 대한 허브 이런 것들이 대학이 다 거기서 알아서 해준다. 그 대학에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학이 스스로 나가서 문제도 해결해주고 커뮤니티도 만들어주고 같이 어울리고 행사 장소도 되고 도서관도 아무나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4.0 그 지역 사회의 허브가 되고 보통 모이는 미팅 포인트가 되는 그런 기능을 하겠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대학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폭넓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로 가면은 사실은 그 이상 발전할 모델이 없을 정도로 대학이 이제 끝판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델의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그러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대학 때문에 이 도시가 돌아간다. 그런 데 많잖아요. 대학 도시인데도 뭐 조만한 데도 많지만은 아까 제가 총장한테 말씀드린 뭐 이타카에 있는 코넬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도시 보면 그 대학분이 안 보이죠.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제가 지난번에 스웨덴에 가서 업살라 대학을
무슨 자매 결혼하느라 갔었는데 그 도시다 가면 대학분이 안 보여요. 모든 것을 다 대학 안에서 행사를 하고 뭘 하고 밥도 거기서 먹고 공원도 그 대학 안에 있는 공원에 놀러 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모델을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느냐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약간 이제 자기가 여유가 있는 그런 뭐 부동산도 있고 컨셉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내가 아까 총장님한테 듣기로는 이 세종대학은 이제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에 땅도 많이 있고 또 어디 있다 그러셨죠? 어디에도 땅도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익스텐션을 만들시겠다 그랬는데 뭐 그런 예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거가 그러면은 미래 대학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해야 되냐? 1.0, 2.0, 3.0, 4.0을 다 봤어. 그래서 지금 우리는 1.0하고 2.0 사이에 있는 것 같아. 3.0으로 꼭 가야 되냐? 4.0을 해야 돼? 우리는 여기 안주하면 안 돼? 이런 유혹도 많이 느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임을 하는 것을 이제 주관하시는 데가 대학 혁신이라는 데서 합니다. 저희도 그걸 줄여서 그냥 대학 혁신 그러는데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기존에 있는 걸 부정하고 이제 바꾸는 거죠.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걸 다 구성원들이 합심해서 이제 그걸로 도전하고 막 추진하고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기존에 있는 걸 부정하고 이제 바꿔야 되고 기존에 있는 개념의 우선순위를 뒤집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더 퓨처가 무슨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어떤 개념이 거기서 더 중요해지냐 하는 것을 먼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교감을 하고 이제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학이라 그러면은 연구, 뭐 지식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소통 또는 기업 활동, 시민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 대학이라는 건 4.0으로 가면은 그러면 이걸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소위 열린 대학이 되는 겁니다. 열린 대학.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오픈 유니버시티. 대학을 열어라가 아니라 오픈된 그 유니버시티를 얘기하는 거죠. 즉 허브가 되거나 센터가 되거나 포럼이 되거나 광장이 되는 대학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고하게 홀로서기에서 나는 존경의 대상이야. 나는 여기 들어가면은 남들은 엎드려서 나한테 절을 해야 돼. 이 도서관은 우리만 써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 소통의 광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로 미래의 대학을 포지셔닝을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게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세계 대학을 보면은 제가 잘 못 그리는 그림으로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세계 대학이 4년제 대학이 한 2만 5천 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몇백 개 있는데 전 세계 다 치면은 근데 대학 수준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어제도 베트남에 무슨 대학을 갔다가 귀국을 했지만은 뭐 베트남만 해도 좀 괜찮은 대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뭐 아프리카 어디를 가거나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학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과목, 교수님들의 수준, 연구 활동 이런 수준을 보면은 뭐 이런 녹화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되지만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준도 잘 못 따라가는 데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대학들은 이제 저 밑에 있는 아주 하위 랭킹되는 대학의 기능이 아까 1, 2, 3, 4, 0에서 1도 아직 안 되는 그런 대학들이 전 세계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지만은 근데 잘 보면은 상위 한 5% 정도는 소위 세계 대학 랭킹에도 올라가고 그 대학 나온 애들은 리더가 되고 수월성이 있고 사회의 지도층이 그 대학을 출신이고 이러한 아주 우량 대학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한 1,000개쯤 있고 우리나라에 한 50개 정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세종대학은 아주 탑에 위치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관심이 우량 대학도 아니고 밑에 있는 한 개 대학도 아니고 가운데 있는 한 2만 개 대학이 전 세계에 인력을 배출하고 있고 그 지식의 광장이라고 하고 앞으로 열린 대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대학들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10년, 20년 뒤에 제자리를 찾을 것인가 하는 거 저의 제일 큰 관심사였습니다. 제가 이런 관심을 갖게 된 주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인가 10년 전이죠. 2012년 13년 그럴 때 삼성에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삼성 에서 돈을 좀 낼 테니까 그걸 기금으로 해가지고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연구비를 좀 논아드려라. 그래갖고는 해서 삼성 미래기술 육성 재단이라는 걸 만들고 제가 이제 초대 이사장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죠. 제가 마음대로 구성을 하고 그 안을 만들 테니까 삼성은 돈만 내세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안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이제 주로 이제 이공계 대상이지만 기초과학도 있고 뭐 재료 쪽도 있고 IT 쪽도 있고 그렇게 몇 가지를 만든 다음에 제안서를 써내라. 그러면은 이것을 뭐 1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이제 마음대로 액수를 써내면은 그 돈을 심사를 하지만은 다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그 대신 제안서는 굉장히 엑기스로 남이 안 하는 아주 획기적인 연구 주제를 써내셔야 되고 그거를 딱 2페이지에 압축을 해서 써내고 그 2페이지 안에 본인이 누구라는 말씀은 하시지 말라 그러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콜을 딱 어나운스를 했더니 전국에서 3천 몇백 개의 제안서가 싹 들어왔어요. 결과적으로 심사를 아주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아서 심사를 했는데 18개만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이었는데 그때 심사위원들이 이걸 보고 나서 뭐라고 저한테 제가 이사장인데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이런 제안을 하고 이런 제안서를 써는 거는 한국에 있는 대학 문화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제안서를 대학원생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제목을 줬지는 모르겠지만은 2페이지를 다 대학원생이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 전문가들이 보고 이렇게 2페이지를 이렇게 패러그래프 읽어보면은 한 패러그래프 2패러그래프 읽어보면 이거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디서 베낀 거구나, 어디 이 사람 쓰는 논문을 그냥 요약해 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다 인터넷 서치해보면 또 다 나오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팀을 같이 해가지고 제가 전국의 대학을 다니면서 제안서 쓰는 설명회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50개 대학을 다녔는데 아마 세종대학도 왔을 것 같은데 와서 이렇게 모여서 모이시면은 제안서 샘플을 보여주고 이러한 컨셉이고 아주 창의적인 연구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러이러한 요구를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전국의 50개 대학을 다니면서 총장단도 만나보고 연구처장도 만나보고 교수님이랑 직접 대화를 해서 거의 한 3천 명 정도의 교수들이랑 대화를 해봤는데 그때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대학들의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많은 교수님들이 의욕도 없고 그 압박에 시달리고 강의 부담도 너무 많고 봉급도 작고 그래서 대학에 있는 거 그 자존심, 자부심 뭐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정부에 가서 일을 3년간 했었는데 8년 전에 그때도 지금까지 똑같이 말년에 탄약도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아주 기시감이 쭉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창조경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많은 창업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뚫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항상 주장했던 거가 대학발 창업이 진짜 창업이다. 대학의 학생이든 교수든 연구진이든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것이 사회로 나가서 투자를 받았을 때 괜찮은 거다. 그래서 전국에 19개의 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 주변의 대학을 다니면서 똑같이 또 쭉 돌면서 전부 다 대학 교수님 만나 뵙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가운데 있는 수많은 대학과 수많은 도시, 그때 제가 있는 춘천 한림대학에도 가서 설명을 그때 했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의욕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부족할까라고 이제 들여다봤더니 앞에 제안서 쓰는 것도 그러고 창업도 그러고 전부 다 기준이 뭐냐면은 전에 했던 작년에 했던 것들을 올해도 답습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자고 합의를 하고 거기서 도전을 하고 잘하는 분들한테 보상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대학이 생동감이 넘치고 모든 분들이 서로 잘하려고 애쓰고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거의 실종되어 있는 거가 이 허리 대학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물론 그거를 뭐 랭킹이다 뭐 연봉제다 이런 걸로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압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잘 안 돼 있는 걸 느끼고 그때 굉장히 그걸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데 현재가 제일 아래 왼쪽 아래에 있는 현재 위치 뭐 우리의 규모, 우리의 실력, 우리의 뭐 비전, 우리의 뭐 현재 어떤 여러 가지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좀 변하고 잘해봐야 되겠어. 그러면 생각을 하고 목표를 정하는 거에 합의를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 1년 내, 2년 내, 3년 내 우리나라 대부분 교육부 사업이라든가 정부 사업은 아주 가까운 미래 단기적인 데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대학이라 그러면은 한 20년은 내다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의 시스템을 고치려면은 학생이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 사이클을 한 3번 돌아야 그 대학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사만 있는 대학은 10년이면 되는 거고 석박사까지 있고 연구하는 대학이면 한 20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캠퍼스의 구조를 바꾸고 건물을 새로 짓고 교수를 새로 뽑아서 어떻게 세팅한다 그러면은 건물 짓는데 7년, 교수 뽑아서 부교수 승진시키는데 6년 이렇게 하면 또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리듬은 혁신의 리듬은 20년 단위로 설계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20년 후에는 우리가 뭘 될 건가 하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상상해서 점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그 점의 내용을 아직 모르는 거니까 수학에서 나온 변수 x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x 프로젝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년 뒤에 대학의 미래의 모델, 뭐 운영 방식, 뭐 재정 조달 방식, 뭐 평가 방식 이런 한 세트를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그걸 x라고 그러고 지금 현재랑 비교하면은 현재가 너무 다르겠죠, 많은 부분이. 그러면 그거를 도달하는 방법, 도중에 화살표를 어떻게 그리냐, 직선으로 그리냐, 삐뚤삐뚤하게 그리냐, 스텝 계단식으로 그리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겠죠. 그거를 고안할 때 계속적으로 이제 대화를 해가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이 있을 거다. 그래서 있는 대학은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대학이 계속 혁신을 하고 변화하려는 어떤 그 추진력이 있는 것이고 없는 그걸 누가 만들어주라, 뭐 재단에서 시키거나 외부에서 압력으로 시키거나 어느 기업에서 돈 주면서 이렇게 해야 계약학과 만들어. 돈 티피컬하게 하는 거가 계약학과예요. 돈 주고 이렇게 받고 그럼 그걸 쭉 따라서 하는 거예요. 5년 뒤에 계약학과 돈 끊었어. 그러면은 대부분이 돌아갑니다. 그 전으로. 그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따라갈까 하는 것을 설계하는 것이 유니버시티 오브 더 퓨처를 설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 좀 있으면 대학 총장 임기가 만료되지만 이제 막 시작하신 우리 총장님 같은 분은 대학 총장의 리더십을 어디서 발휘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어느 뭐 언론에서 뽑은 겁니다. 대학 총장이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흐릿하게 해놨습니다. 잘 안 보이시게 이거를 총장님한테 요구를 하실까 봐. 근데 제가 가까이에서 보겠습니다. 가까이 하면 보이거든요. 비전을 제시하라. 아까 말씀드린 점을 잘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건 집으로 가던 계획을 잘 이행하는 것이 총장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100%가 여기에 찬성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공립대학은 별로 해당이 안 되지만 사립대학은 재단이나 이사장이나 오너하고 대화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여기도 크게 뭐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다음에 나온 거가 구성원 사이의 의견 수렴을 잘해야 된다. 이거 대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뭐 교수 노조도 있고 평의회도 있고 학과장도 있고 학장도 있고 신임 교수도 있고 원로 교수도 있고 뻗대는 사람도 있고 고분고난 사람도 있고 이거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주 고도의 정치력과 어떤 대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수평적 리더십, 수평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돌파를 해야 된다.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께서 이한 사만 대안을 내고 거기서 다시 합의해야 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은 첫 해는 어렵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나가다 보면 방향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교육부와의 네트워킹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재미없는 얘기죠. 그다음에 외국 대학에는 항상 1등으로 올라가는 것이 펀딩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돈을 어떻게 끌어오는가인데 우리나라는 순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존경받는 학계 대표는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대학 총장을 보면 저 끝에 있는데 대학 총장 보고 논문 몇 개 썼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총장만 리더십이 있어야 되냐? 아니죠. 총장은 3년마다 여기서 임기가 있으시니까 바뀌실 수도 있고 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는 우리가 20년 비전에서 너무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이분의 아젠다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뭐에서 리더십을 찾아야 되느냐? 교수님들의 개개인의 리더십이 합쳐가지고 집단지성으로 어떤 목표를 추진하는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대학 구성원 하나 한 분 한 분이 저는 이제 구성원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교수만 계신 게 아니고 직원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학생도 있고 뭐 학부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이런데 다 합의를 하고 추진하는데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오셨으니까 교수님들의 임무라고 봤을 때 대개 세 가지를 꼽죠. 하나가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교육,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연구, 제일 꼭대기에 있는 서비스 또는 행정, 뭐 봉사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오른쪽 아래만 전념하는 교수 직군을 강의 전담 교수라고 부르고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연구만 하는 부분들 연구 전담 교수 뭐 책임 연구원 수석 연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일 위에 있는 분은 뭐 그 행정 직원에 계신 분이거나 전담해서 서비스만 하는 총장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수들은 그 사이에 어디에 자기의 점이 찍힌다고요.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강조하고 다른 건 잘 안 하려고 그러세요. 거기서 리더십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구성원은 이 세 가지의 적당한 믹스, 뭐 7대 1대 뭐 3, 뭐 7대 2대 1 그러든가 뭐 8대 뭐 2대 뭐 0 그러든가 하여튼 자기의 믹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포지션을 하고 그거를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가 하는 거가 뭐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내가 연구만 열심히 해도 되는 포지션에서 그런 세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자기가 대학에서 본고를 받는 건지 나는 뭐 강의만 잘하고 다른 건 몰라도 되는 이치에 있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대학 구성원의 임무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스스로 정의하게 하는, 스스로 목표를 잡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대학 안에 잘 퍼져 있고 그거를 스스럼 없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의 리더십은 전통적으로는 교육과 연구와 봉사를 조금씩 믹스해서 하면은 그런 데를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 대학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유니버시티 2.0에서 3.0 가기도 어렵고 3.0 하려면은 기업도 많이 알아야 되고 돈도 알아야 되고 뭐 사회 지도층이랑 교류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2.0까지는 그게 별로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려면은 새로운 대학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컴포넌트들, 그런 아이템을 교수님들이 잘 확보를 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기는 글로컬이라 했지만 글로벌한 마인드 또는 로컬이란 사회 커뮤니티랑 소통하는 능력. 그다음에 앙트르프너십, 그러니까 뭐 창업이든 기업이랑 얘기하거나 밖에서 혁신적인 사람이랑 얘기했을 때 이게 꼭 뭐 공대뿐만이 아니라 인문사회 경영에서 똑같은 사고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앙트르프너십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오피니언 리더이다 하는 자각 또는 어떤 자부심 의식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남들한테 오피니언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사안이 있을 때 남의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 얘기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옛날 얘기지만은 이 외국에 가서 공부를 박사학위를 받느라고 공부를 하러 몇 년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공학을 했으니까 실험실이 있었어요. 그 나라의 그 실험실은 오전 10시에 한 번, 오후 4시에 한 번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으면서 놀아요. 이제 연구원들끼리. 그러면은 뭐 박사급 연구원도 있고 뭐 저같이 학생 연구원도 있고 거기에 이제 조교 같은 친구도 있고 납땜해주는 테크니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할 때는 다 평등한데 저는 그 테크니션이 하는 얘기가 가장 감동적이었어. 이 친구는 카더라 하는 이야기를 정말 3년간 거기 있었는데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면은 야 누가 그러는데 뭐 강남 어디 가면 뭐가 있대, 뭐 누가 그러는데 뭐 신문에 뭐라고 났는데 뭐래. 카더라 하는 얘기에 우리는 거의 반 이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자기 오피니언 리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뭐 박사나 실장이나 부장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서열이나 봉급이 제일 거기 낮은 테크니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듣고 밖에 가서 카더라 하면서 우리 직원 누구가 뭐라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칼럼을 가끔 쓰거나 인터뷰를 하고 그럴 때 제가 잘 못 읽고 이제 남의 얘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제 얘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림도 제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제일 쉬워요. 사실은 카더라 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저는 기억력이 다 이제 쇠퇴해서 그런데 어쨌든 오피니언 리딩 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외부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고 학회 회장님을 하시고 우선 그런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을 평가를 잘 해주시고 점수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대학은 논문만 카운트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수의 리더십은 다양하게 앞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각 개인들을 보면은 막연하게 열심히 하세요. 오피니언 리딩 하세요. 무슨 앙트레프너십을 하세요. 그러면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평가받는지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측정할 수 없는 거로
정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별로 노력도 안 하고 발전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다. 그 교수님도 측정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건데 지금까지 측정은 뭘 했죠? 뭐 연구 업적, 뭐 연구 프로젝트 무슨 돈을 얼마나 벌어왔나, 뭐 학점을 몇 개를 이제 뭐 학생들한테 부여했나, 뭐 석박사를 몇 명 배출했나 이런 것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Annual Faculty Activity Report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하는 대학들 별로 없습니다. 외국 대학은 다 뭐 영어권 대학에서는 보편적으로 하는 거고 제가 이걸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장 한번 했을 때 한번 강요해서 해봤어요. 근데 신임 교수들은 굉장히 신나서 잘 적어요. 그런데 5년 10년 된 교수님들은 왜 해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장 임기가 끝나니까 바로 이걸 없애버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애뉴얼 액티비티 리포트라 해서 이름 적고 그 밑에 아까 얘기한 뭐 티칭, 리서치, 뭐 사회봉사 뭐 등등 해가지고 자기가 클레임할 수 있는 액티비티는 다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짧게 적으면 서너 페이지, 길게 적으면 10페이지, 20페이지 적는데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적어서 왜 적느냐? 적어가지고 자기의 소위 임금 협상을 하는 보스. 그러니까는 뭐 우리 같으면은 누구가 되겠나요? 뭐 무슨 뭐 학장 아니면 뭐 학과장, 총장 뭐 이런 분한테 제시를 하면 그분이 꼼꼼히 읽어보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오라 그래요. 그러면 둘이 앉아가지고 야 이거 적었는데 이건 너무 과장해서 적은 거 아니야? 이거는 당신이 크레딧을 받지 않고 이 사람한테 줘야 할 텐데 이걸 왜 적었어? 이러면서 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한 다음에 이러니까 나는 연봉을 30% 올려주세요. 이러니까 나는 무슨 보직을 하거나 말거나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나는 학교에서 어떤 장비를 사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내고를 하려고 하는 거고 결국은 메저를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클레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석좌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세바티카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학생 연구실을 2배로 늘려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연공서열 순서나 학과의 힘 또 목소리 큰 분 어디에 동문 학연 지원 휴련 이런 거 무지하게 크게 작동하는 대학이 엄청 많아요. 잘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여기에 합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어느 날 탁 도입하면은 이제 그 다음 날로 총장이 사표 내고 쫓겨나야 되고 그 다음 날로 학장도 바뀌고 그러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점진적으로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그 학과의 구성원이 이거를 하겠다는 의견을 합치를 봐가지고 다 신청을 하면 그 학과는 예산 배정을 2배로 해줄게. 아니면 뭐 입학 정원을 2배로 늘려줄게. 이런 카드를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리조나 주립대학이라든가 미국의 뭐 플로리다 대학이라든가 혁신 대학이라고 뽑히는 대학들은 전부 다 전면 시행은 거의 못 하고 있고 선도적인 학과나 디스플린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정착을 시키면서 그것이 롤 모델을 이제 끌고 가는 힘을 갖고 하는 그런 미래 모델에 가는 단계를 이렇게 스텝 펑션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제가 한림대학에서 이거를 일단 신임 교수들은 힘이 없으니까 100%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임 교수들은 이걸로 하게 하고 이걸로 연봉제로 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힘이 없으니까 반발은 안 하는데 잘해주면은 이제 확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임 교수라고 해도 10년이 지나면은 그분들이 전체 교수 TO의 40% 정도가 됩니다. 20년 지나면은 거의 전원이 신임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20년 뒤의 비전은 전원이 이걸 쓰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이게 혁신을 하는 사이클을 그런 롱텀 다른 데 생각한 그걸로 세팅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생각할 때 그 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하고 편하다는 말씀을 여담으로 드립니다. 대학이 위기라 그럽니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해서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이거는 평범하게 제가 이제 뭐 소위 뭐 글로컬 대학인가 하는 제안서를 작년 초에 써내라 그래서 그 제가 팀을 만들어서 썼는데 사실은 저는 2020년 9월에 한림대 총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에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를 한 10,000자 정도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취임사를 읽는데 한 15분, 20분 걸렸는데 그 취임사에 쓴 내용을 글로컬 대학 제안서에다 그냥 매핑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내고 그게 이제 당첨이 되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들을 다 쓴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4.0 이런 얘기도 다 있는 거고 뭐 AI 얘기도 있는 거고. 근데 대학이 진정한 위기는 뭐냐? 저는 왼쪽 위에 있는 위기가 진정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대학은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학위를
그 부여하고 졸업생한테 이제 부여를 하고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데한 대학 말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소위 학점은행제도 생기고 우리나라 기업체 삼성대학도 생기고 LG대학도 생기고 SK대학도 생기고 거기 입사를 하면은 그 안에서 그냥 학사 석사를 받는 거가 박사까지도 지금 제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유일한 지식의 전달 연구의 어떤 위치를 이제 가졌었는데 그것은 더 이상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이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저는 대학에도 사교육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교육이 훨씬 훌륭하다, 더 플렉시블하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리지드하고 껄끄럽고 몇 년을 여기 지내야 되고 이러한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진 대학은 이제 점점 소퇴가 되고 지금은 한 5% 사교육이 가지만은 10년 뒤에는 20%, 20년 뒤에는 7, 80%를 이 사교육에 대한 교육이 할지 모른다. 실제로 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데 있는 유명한 기업들은 직원을 뽑을 때 학위를 보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해서 뽑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터뷰하는 거는 문제를 제시를 하고 30분이고 1시간 요고 인터뷰를 해갖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보고 그 직원의 연봉을 정하고 일거리를 정하고 이제 뽑는 거죠. 합격한 사람들이 많은 수가 그냥 무크 같은 뭐 코세라나 무슨 이런 데에서 이덱스나 이런 데서 수업을 한 열 몇 개를 듣고 나서 전공 실력을 갖춘 다음에 인터뷰를 해서 통과하고 훌륭한 연봉을 받고 승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 구글, 애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회사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석사학위, 박사학위 소지증을 갖고서 내밀고 이거니까 뽑아주세요, 이거니까 연봉을 더 주세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네이버 같은 데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학사학위, 석사학위 뭐 나는 어느 대학에 뭘 받았으니까 직급을 뭐 어디부터 뭐 선임 뭐 직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너 실력 있어 증명해봐. 학사학위라도 실력이 좋으면은 이만큼 대우를 레벨 6를 하는 거고 박사학위라도 실력이 없으면 레벨 4로 시작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것이 점점 확산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안주할 수 있는 터전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고 소통을 하면서 그 레벨로 우리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개념 자체를 한번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 지도를 이제 거꾸로 그린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지도 그러면은 북쪽을 위로 놓고 남쪽을 하고 이제 동서남북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래서 북쪽이 남의 아래에 있고 이제 남쪽이 위에 있는 이런 건데. 여기 보면은 제일 궁금해하는 게 사람들이 그럼 한국은 어디 있어 그런다고요. 이제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개념이 바뀌어요. 전통적인 지도를 볼 때 한국은 중국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아주 불안하고 종속된 속국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한국은 중국을 깔아뭉개고 있는 이렇게 아주 편안한 자세를 갖고 있는 거고 또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그 전체적인 면적 자체도 이게 이제 기업에 하시는 분들이 기업의 이제 그 직원들한테 생각을 바꿔라, 한번 획기적으로 뒤집어 봐라 이런 얘기를 할 때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그 대학도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자. 그 뒤집어 보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림대학 이야기 조금 나오는데 제가 이제 비전 2040이라는 거를 지금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때 이제 뭐 이러이러한 구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저희가 하는 20년 뒤의 모습에 점을 찍은 것들인데 여기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3대 융합 연구원이라는 거를 디파인을 하고 대학이라 그러면 보통 물어보면은 그 대학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대학에 우리 인문대학 있고 법과대학 있고 뭐 공과대학 있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대학을 그렇게 하고 거기에 정원이 입학 정원이 얼마고 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대학에는 인문사회 융합 연구를 하는 그룹이 있고 의료 바이오를 하는 연구 그룹이 있고 또 AI에 관련된 융합까지 포함해서 하는 연구 그룹이 있고 거기서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학과를 개설하고 학위를 딜리버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학과나 거기에 입학 정원이나 학위의 종류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디시플린의 융합체가 중요한 거지 학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에 가면은 학과나 대학을 쫙 적고 그 밑에 연구나 연구센터를 그리고 이거는 생기고 없어지는 거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스테이블한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딱 뒤집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아직 뭐 대학 내에서 그렇게 100% 호응을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한 반 정도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한 20년 가는 거니까 저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융합연구원이라는 이 레벨에서 전공을 뭘 개설할 것인가, 어느 교수를 뽑을 것인가, 어느 교수는 어떤 티칭을 해야 되는가, 그 교수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뭐가 융합해야 된다면은 그건 어느 정도로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가, 이런 등등을 여기서 다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하나하나의 발전 계획이 나오거나 인원을 채우거나 나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연구원은 제가 이 3년 전에 총장을 올 때 그때 다 개설을 해서 원장님을 다 모셨고, 원장님 대부분 다 기존의 교수님들 중에서 뽑은 게 아니라 외부에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의료바이오 AI는 조금 더 진도가 나가 있고, 그 인문사회나 경영, 그 미디어 이런 쪽은 올해 이제 내년 정도에 이걸 잘 셋업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뒤집어서 새로운 개념으로 대화를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유연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학과에서 교수를 뽑으려고 TO 신청하세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떤 학과에서 이제 교수회의를 하죠. 그래서 어느 분이 퇴임하시니까 그분의 과목을 물려받을 교수를 뽑읍시다. 대개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뭐 그분들이 합의해서 자기가 A 분야의 교수가 지금 한 명뿐이 없는데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그 분야의 교수를 한 번 더 뽑읍시다. 그래서 완전히 바텀업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확대하는 위주로 이제 되게 그걸 뽑습니다.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만들자든가 저과랑 융합해서 이러한 데다가 우리가 리소스를 좀 띄워주고 거기를 키우자든가 이런 말씀은 참 드물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항상 우선으로 되고 있는 거고, 기존의 걸 리플레이스 한다거나 유지한다거나 하는 목표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가가 더 그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훨씬 융합이라든가 새로운 과목의 개설이라든가 새로운 학과의 창출 이런 것이 훨씬 아주 수월하고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런 방법으로 학과나 전공을 개설한 것들도 있고 TO를 이동한 예도 있는데, 뭐 잡음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제 스무스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가네. 여기 있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그냥 한 페이지로 적어서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틀에 박힌 그런 단순한 이제 디그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종류의 학위를 개설하게 해달라라고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거는 교육부의 법을 막 바꾸고 그래야 돼서, 예를 들어서 6개월만 공부했는데 뭘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놓은 안 중에 하나가 이미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세종대학 슬라이드에서도 제가 봤는데 이제 저희도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안 쓰고 저는 나노 디그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미 개설을 수십 개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선택하고 그걸 또 모아가지고 자율전공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학위를 제공한다가 사교육을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학사, 석사, 박사만 하면 이렇게 리지드한 구조를 가지고는 사교육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학위를 제공하고 그 새로운 전공을 개설했다, 없앴다, 합쳤다 하는 걸 아주 유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교육법에 보면은 학교에는 교수와 직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학생은 법에는 디파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담 연구직이라는 컨셉이 없습니다. 근데 대학이 발전하려면은 유니버시티 1.0이 아니라 2.0, 3.0, 4.0이 된다 그러면은 티칭을 하지 않으면서 대학의 어떤 오퍼레이션을 이끌어가는 소위 연구 전담 또는 뭐 사회랑 교감하는 그런 새로운 포지션이 많이 허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법에서는 그걸 절대로 허용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이미 1, 2년 전에 건의를 했고 그렇게 법을 개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대학에는 교수, 연구원, 직원을 둔다 이렇게 개정을 해달라고 해서 뭐 거의 심도 있게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원 직급 제도, 연봉제, 그리고 캠퍼스도 다양하게 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학사 구조에 컴포넌트로 있습니다. AI 기반 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AI 기반을 대학의 교육, 연구, 운영, 학사 운영 뭐 전반적으로 다 도입한다는 것은 뭐 지금은 누구나 어떤 대학이라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추세이고 또 훌륭한 솔루션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림대학은 2년 전, 3년 전부터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그 수천 명의 학생이 이런 과목을 하고 있고 내년 1학기 과목도 이거를 신청을 받았더니 오늘 아침 제가 간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약 80개 과목이 AI 과목으로 교수님들이 신청을 하셨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한 2, 3년 내로 한 300개, 500개 정도로 올리겠다 이러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AI가 도입되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튜터라는 방식, 뭐 어드바이저라는 방식, 조교라는 거, 교수라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각각의 솔루션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있어서 학교 이제 IT 인프라에 녹아 들어가 있으면은 학생들이나 교수나 뭐 이런 그 연구자나 이런 분들이 자기 그 기기를 통해서 거기에 접근을 해서 도움을 받거나 성장하는 그리고 효과를 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조금씩 저희가 이제 직접 개발하는 것도 있고 뭐 그 LLM 기반으로 모델을 만든 것도 있고 EV 영역을 준 것도 있고 그걸 돌리기 위한 뭐 GPU 기반의 서버도 뭐 돈 많이 들이고 사고 있고 네트워크도 갈아엎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안 되네 이게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 튜터는 이런 거고 나중에 슬라이드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저희가 외부인을 위해서 비디오도 만든 게 있는데 뭐 이런 어드바이저는 이런 거고 학생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지 이 과목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동아리는 뭘 해야 될지 교수한테 가서 질문하면 맨날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선배도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어드바이저라는 것이 이제 친절한 길잡이도 있고 뭐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수인데 뭐 세종대학은 그 서울 한복판에 있으시니까 교수 뽑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대학은 교수를 뽑으려고 공고를 내면은 신청을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 첨단 과목인 경우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AI가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이제 소위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접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나오는 게 교수님이 아니고 교수님의 아바타도 아니고 그냥 AI가 나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무크다 뭐 이런 데 있는 사교육 기존에 요즘 유행하는 그런 때들은 이미 이런 거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정도 지나면은 한림대학에서 가르치는 3,000개의 과목 중에서 한 500개는 AI 교수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러고 지금 프로젝션을 했는데 아마 잘 나가면 그거를 추가 달성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교수님 구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굉장히 교육 효과가 좋고 학생들도 선호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교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조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가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목표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ESG 얘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ESG를 대학이 해야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환경치나 수평적 거버넌스도 있지만은 대학이 좀 더 열린 대학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 100명인데 26만, 36만 대학하고 나온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법이 없잖아요. 대학이라는 게 무슨 뭐 꼭 수월성만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인간 교육도 받고 친구도 사귀고 사회를 미리 공부하고 이런 거가 있는데 대학은 다 열려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대학은 성적순, 우리나라 모든 대학을 랭킹을 매기고 모든 수능 시험 본 애를 랭킹을 매가지고 딱딱딱딱 자르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인구가 많고 사람 뽑는 건 어렵지 않고 그런 기준으로 모든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모자르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결국은 가용한 모든 사람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사회에 동화를 시키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또는 지역을 또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구성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한 20% 30%만 잘 써먹고 나머지는 무시하거나 이제 도의시하는 이런 전략으로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제가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 가보면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됐다. 그것이 교육 목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정반대 개념이었죠. 그래서 ESG 선도 대학이 된다면은 소위 청소년 느린 학습자, IQ가 조금 미진한 그룹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구의 평균 IQ가 뭐 104인가 106인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탑에 5등 내에 드는데 전 세계 평균은 100이나 약간 아래예요. 그런데 IQ가 70 이하면은 뭐라 그래요? 전응하라 그래가지고 특별한 대학, 특별한 초중고등학교에 있어서 나라에서 다 케어를 해주고 나라에서 먹여 살려줍니다. 근데 70을 간 넘은 사람들 70에서 85 사이를 경계선 지능이라 그래가지고 분류는 하지만
일체로 나라에서 대학에서 뽑거나 지원을 안 해줘요. 근데 저는 이 교육 시스템을 앞으로 굉장히 강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적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릴 거고 사회 통합이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먼저 나서서 손을 내밀고 열린 대학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라든가 뭐 심리학이라든가 다 총동원해서 이 친구들을 소위 느린 학습자를 받아들여서 이 친구들이 대학 수업도 받고 사회 진출해서 이제 아주 균형 있는 사회 발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대학의 미래 대학의 하나의 사명이고 임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래의 ESG 선도 대학이라는 S 소셜 부분에 저는 목표로 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림대학이 아니라 저기 다른 대학 이름을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4.0을 하고 에코시스템의 중심이 선 열린 대학을 하고 컨셉을 바꿔가면서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한 20년 걸려서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그걸 탄탄하게 하는 것을 한국에 있는 대학들이 세계의 어떤 나라의 대학들과도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뺏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해주신 최양희 총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깊고 명료한 통찰을 제시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24년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확인한 후에 우수 사례 3팀이 이어서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4년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 보고를 짧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성과 보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네, 그 다음이요. 네,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 22년도부터 24년까지 디질로그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추진을 해왔고 크게 13개 세부 내용, 그 산하에 35개 세부 과제, 124개에 이르는 세부 프로그램으로 저희 혁신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54억 3,800만 원, 23년도에는 102억 200만 원, 24년도에 108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고요. 왜 22년도에는 좀 작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23년도, 24년도에는 저희가 사업 평가 결과를 가지고 S등급을 받아서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요. 22년도에는 정원을 줄인 대학에만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저희는 정원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른쪽에 그 가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요. 교육 부분에 2020년도, 22학년도 대비 23년도, 24년도에 아주 큰 포션으로 비중을 집중 투입해서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3년도 평가에서도, 그러니까 22년도에 대한 평가죠.에서도 S등급, 그리고 2년 연속으로 다시 24년도 평가에서도 S등급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많은 부서들이 도움을 주셔서 단 1,000원도 반납하는 일이 없이 모든 혁신 사업비를 잘 사용을 해서 여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부 연구재단에서 전공자유선택제 성과 포럼을 진행하면서 저희 대학이 단 한 번도 이런 사업에서 우수 사례 선정이 된 적이 없는데 우수 사례 선정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2024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대학 혁신 포럼 SUIF, 이거는 이제 전국 포럼입니다. 전국 포럼에서 이제 정책 연구 사례가 발표되었는데 그 안에 저희 대학이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제가 좀 바빠졌습니다. 24년도에 여러 다른 대학에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포럼을 하는데요. 자꾸 와달라 이렇게 그 초청을 하기도 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나 그 한성연이라고 부르는 신학대 나사렛대 성경대 연합 포럼에도 내일 모레 가서 기조 강연도 할 예정입니다. 부서별로의 성과도 이전에 없었던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AI 혁신교육센터에서
진행된 물론 모든 단과대학의 학과에서 도움을 주셨던 AI 마이크로 디그리는 대학 규제 혁신 우수 적용 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또 작년에 원스톱 서비스 센터에서 개발한 그 SOS 그 홈페이지죠.에는 2023년도 웹 어워드 코리아 어학교육 분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거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도 정말 큰 힘을 발휘해 주었는데요. 수도권역 대학생 혁신 아이디어톤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정말 많은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세종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훌륭한지 몰랐다 말씀해 주셨고 또 종로구청 주관의 인사동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우리 학교 영화예술과 학생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심사위원이었는데 정말 어나더 레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 정말 자랑스럽고 그 학생들의 성장에 혁신 사업이 이렇게 어떤 조그만 공헌이나마 할 수 있는 것 굉장히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저희 그 성과에 대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각각 이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례 발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AI 혁신교육센터의 송오영 센터장님께서 AI 융합 교육 혁신을 위한 전교적 AI 마이크로 디그리 신설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혁신처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AI 혁신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송호영입니다. 예, 앞서 저희 그 교육혁신처에서 혁신 사업으로 그 저희 센터에서 받은 장려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그거를 제출하고 입상한다라는 얘기는 다 들었고요. 그 장려상이 그렇게 큰 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저 변명처럼 말씀드리는 게 그 뒤에 상의 상격에 대한 거는 인기 투표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많이 투표할수록 유리한. 그러니까 저희 학교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런 거 아닐까? 인원수의 측면에서 그렇다고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 융합교육 혁신을 위한 정교적 AI 마이크로 디그리 신설이라는 혁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혁신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센터에서 한 게 아니라요. 센터는 저희가 취합하는 역할이었고 여기 있는 모든 학내 구성원, 교수님, 직원, 학생들이 다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사실상 성과라기보다는 이제부터 시작에 해당되는 다짐에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저희가 왜 이런 AI 마이크로 디그리를 하게 됐는지 배경, 내용, 현재까지의 실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 계획, 그다음에 저희 전체 이 발표를 하면서 공유하고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고 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저희가 한 몇 년 전부터 전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쓰기 시작했고요. 아까 최양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더스트리 4.0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H라는 키워드를 쓰죠. 초연결, 초지능, 초산업. 그렇다는 얘기는 산업 간의 벽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차 산업혁명과 같이 한꺼번에 나왔던 키워드가 AI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보다는 AI라는 키워드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AI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쓰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AI 기술의 이해, 개발, 활용 능력을 갖춘 수요 인재가 확실하게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자율 혁신 계획에도 크게 몇 꼭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창의융합 전공 능력 기반 전공 교육 과정 강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전 학과, 모든 학과에서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사구조 개편이나 학사제도 융합화, 또 자기주도적 맞춤형 AI 기반
교수 학습 혁신과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AI 마이크로 디그리를 생각한 거는 작년 8월 제가 인공지능 융합대학 교수님하고 학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 8월부터 그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본부 그리고 모든 단과대학 학장님들 다 동의해 주셔서 AI 마이크로 디그리를 전학과에서 만들기로 했다라고 미리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이것도 많이 보셨겠지만 노벨상에 크게 변화가 있었죠.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노벨 물리학상에서는 인공신경망 연구 이론을 수립하고 그걸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지금의 AI 붐을 기초가 되는 부분을 연구한 것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화학상 부분은 실제로 AI 활용을 단백질 구조 예측, 디자인 쪽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주목했던 건 뭐냐면 우리 학교의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했던 그 석학들이 제프린튼 교수도 융합 인재고요. 그다음에 허사비스 박사님, 또 점퍼 이런 분들 다 융합 인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융합 인재라는 의미는 학부 때 뭐 심리학 공부하고 석사 학사 때 뭐 컴퓨터공학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융합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융합을 하는 게 굳이 복수 전공, 부전공 이렇게 학과를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학교는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교적으로 어떤 학과를 들어오더라도 AI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과정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좀 보장해 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AI 융합 인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논의 끝에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총 학점이 한 12학점 정도 설계가 돼야 되는데요. 우리 학교 시스템에 가장 잘 맞고 앞으로 발전적일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보자라고 해서 실습을 꼭 넣어야겠다. AI에 대해서, AI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 교과 과정에 잘 맞춰줄 수 있고 학생들한테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본교 이러닝이나 무크 강의들을 AI 마이크로 디그리에 넣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 이수하면 학생들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마이크로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학과에서 다 논의하고 어느 유형을 할지 AI 심한지 AI 연계인지 AI 융합인지에 맞춰서 다 마이크로 디그리를 설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AI 모든 그 유형에 상관없이 AI 기초 심화 과목의 기초 과목에서는 저희 학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던 1학년 때 배우는 코딩 과목 또는 AI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과목을 지정을 했고요.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심화로는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과목들 K무크 과목을 포함해서 한 3년 전부터 하고 있는 인공지능 활용 고급 인공지능 활용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였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AI의 X 과목입니다. 도메인 지식과 AI를 연결하는 부분. 저희는 이제 AI X라 부르는데요. 이런 과정에 신경 써서 모든 학과의 사정과 교수진 이런 것들 고려해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뭐 학과에는 각 대상들별로 좀 다르게 했는데요. 학과 교수 학생들에 대해서 학과는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면 3년간 전공 과목 개설수 제한도 안 하고요. 그거를 풀어주고요. 그리고 전공 필수 폐강 기준도 좀 완화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교수님들한테는 당연히 교수 실적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AI 마이크로 디그리가 이수하게 되면 이수증을 발급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 방식으로 AI 융합, 전공 간의 벽을 허물자라는 것들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아까 최양희 총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AI 교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그렇다면 저희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AI 교수랑 경쟁하는 셈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질 수도 있잖아요. 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교수님 스스로가 변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수자 교육을 지난 겨울 2023년도부터 했고요. 뭐 감히 저희가 교수님들한테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르친다라는 거, 그리고 짧은 시간에 잘 가르친다는 거는 좀 무리한 얘기고요. 그거보다는 왜 AI가 어떤 식으로 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입장에서 뭐 한 일주일 정도 이런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특히나 AI 쪽 분야는 상당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강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번 학기까지 해서 AI 마이크로 디그리는 모든 학과 전공 다니는 저희 학교는 45개인데요. 꼭 해야 되는 걸로는. 그래서 51개의 AI 마이크로 디그리를 신설했고요. 그 외에 계약학과라든지 융합학과까지 다 합쳐서 51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아직 시행한 학과는 이번 학기는 한 7개 학과만 했기 때문에 시행하고 나서 분석하는 게 맞겠지만 강의 계획서를 기준으로 조금 살펴봤습니다. 특히 AI X 과목에 관련돼서 살펴봤을 때 66개 과목인데요. 저희가 4주의 AI 융합 실습을 해달라, 4주 이상 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모든 학과에서 강의 계획서상으로는 16주를 한다고 돼 있었고요. 평균적으로 내보면 한 11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 느낌에는 모든 학과에서 AI 융합 교육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할 자신이 있다라고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PBL, FL의 도입에 대해서도 한 22개, 5개 정도의 과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혁신 교육법을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X 교과목이 어떤 분야랑 융합하느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도 교수님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이미 다 그쪽이 전공이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제일 큰 범위긴 한데 거기에 이제 서브셋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 계획서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저희 비율이 뭐 약간 골고루 분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찾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학교의 특징이라든지 학과별, 단과대학별 특징이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따라서 잘 맞춰져 있다는 거죠. 생성형 AI,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는 예체능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드는데 도구로서 활용하는데 AI를 도입해가지고 작곡에 쓴다든지 음악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형태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봤습니다. AIX 교과목이 어떤 테마로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당연히 AI 융합이니까 융합 및 사례 탐구가 대부분입니다. 82%. 아닌 학과들도 있어요. 아닌 학과들은 뭐냐면 소프트웨어나 컴퓨터공학과 같은 겁니다. 본인의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AI, 인공지능 데이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융합 사례 탐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좀 고무적이었던 게 AI 융합 관련된 코딩 실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 학교가 2015년부터 2016년부터 1학년 코딩 교육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가능한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많은 학과들이 이 코딩 실습을 거의 65% 비율로 AIX 3, 4학년 때 배울 수 있는 그 과목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열별로 이런 식으로 좀 교육 특성이 있는 거를 저희 센터에서는 봤습니다. 소프트웨어 AI 계열에서는 당연히 인공지능 모델 자체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알고리즘 개발하는 그런 형태의 걸 실습하는 쪽으로 가고요. 이공 계열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는 쪽, 자기 도메인에. 인문사회 계열은 약간 플랫폼을 활용하는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빅데이터랑 연결해서 크롤링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 계획서로 많이 작성되어 있었고요. 예체능이 이제 좀 흥미로운데 생성형 AI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래서 예술작품 구상이나 제작 과정에 서비스 측면에서 활용을 하는 형태로 교과목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목표로 하고 있던 게 모든 학과에서 한다는 의미는 학과 자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AI 마이크로 디그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받은 그 강의 계획서 그리고 마이크로 디그리 디자인해 주신 것을 살펴보면 각 학과에서 자생적으로 혁신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 기반을 정도를 이제 판단을 된다고 봤고요. 학과별로 이건 꽤 많이 다르긴 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제도적으로는 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저희 학교가 거의 10년 전, 8년 전, 9년 전에 있었던 1학년 때 배웠던 AI가 없던 시절, AI 키워드가 나오기 전의 시절, 그때는 프로그래밍을 하자라는 거였죠. 코딩을 하자. 근데 코딩을 하고 나서 그 2, 3, 4학년 때 안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죠. 코딩 이후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정표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소프트웨어 AI를 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프로젝션을 해보면 저희가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기초나 심화 과목을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요. 이게 좀 더 풍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준별로도 맞춰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계획서고 이번 학기 처음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같은 걸 해서 CQI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더 나을지에 대한 것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저희 이수 학생 수에 대한 건데요. 저희는 사실 한 4년 정도 후면 이런 AI 마이크로 디그리는 모든 학생들이 다 이수해야 되는 형태로 진입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굳이 의무화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숫자,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인데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의무화시키면 여기 점프하는 순간부터 4년 후에는 거의 2,000명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실제로 제가 많이 들어보면 각 학과에서도 AI 교육에 대한 뭐 열망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동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래밍도 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AI 융합 역량 평가를 위한 루브릭 개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거를 쭉 보면서 교육혁신처 내에서 저희 센터에서 좀 봤을 때 그럼 혁신센터가 뭘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정립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AI 마이크로 디그리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학과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학과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학과 구성원 자체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학과 사정에 따라서 가장 잘 맞는 AI 마이크로 디그리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 센터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거 외에도 이거는 학사 과정이랑 연관되니까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이 자연스럽게 학생들한테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하다 보니까 계열별로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점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원도 보강하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송오영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추가해 주시고요. 사실 이 발표는 지난 11월 달에 수도권 성과 포럼에서 저희 대학의 대표 사례로 발표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현장에 계셨던 다른 대학 수도권의 많은 대학이 가장 참신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영감을 얻었다는 그런 소감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지원처의 육효구 부장님께서 신입생 통합 모집 도입에 따른 진로 지원 내실화 추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인을 위한 진로 설계 교과 중심으로 신입생 통합 모집에 따른 진로 지원 내실화 추진을 발표하게 된 취업지원처 육효구 부장입니다. 세종대학교는 2024년부터 기존 학과 단위 모집에서 광역화 모집을 시행하였습니다. 신입생이나 저학년한테 무엇을 하고 싶냐 질문을 하면 10명 중 9명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의 그 교육 철학에서 이야기했듯이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이번 광역한 모집에 따른 진로 교과목 개선을 통해 다양한 간접 경험 및 체험을 통해서
신입생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물고기가 무엇이고 그 맛이 어떤지를 알려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추진 배경부터 내용, 실적, 성과, 향후 계획, 벤치마킹 고려할 점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부터 신입생 광역한 모집으로 계열별 특성을 고려한 진로 교육이 필요했으며 기존 학과 중심의 진로 교육 신입생 세미나 교과를 계열별 중심의 교육으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취업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대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라는 사업과 연계를 통해 진로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한림대 총장님 말씀하셨던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라고 저희가 2017년부터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2년 주기로 진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은 진로 결정 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전공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학과별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과 진로 상담을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이라는 진로 설계 교과목은 계열별로 분반을 해서 계열에 맞는 진로 특강과 신직업 소개, 학과 소개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한 권으로 제작했던 진로 로드맵을 계열별로 제작해서 신입생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교과목 강좌와 더불어 신입생들과의 상담 및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교육의 참여도를 상승시켰고, 상담은 집단 상담과 1:1 상담으로 진행하고, 또한 동아리와 기업 견학을 통해 간접적으로 직업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교과 과정은 기본적으로 학교 소개와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 소개, 계열별 신직업 소개, 학과 교수님들이 중심의 전공 소개, 진로 특강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열별 진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함으로써 한 학기의 수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학생들의 상담은 고용노동부에 제공하는 기초조사 잡케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서 미래직업 소개, 개인별 포트폴리오 작성 교육, 1:1 상담으로 진행하였으며 이후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의 기초상담은 15명 단위로 2시간씩 총 210회 실시하였고 신입생들의 86.8%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요구로 학생 상담소와 연계하여 10회 추가로 심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상담을 통한 진로 탐색 목적의 자율 동아리를 구성하였는데 총 30개 팀 107명이 참여하여 스스로 정한 진로 탐색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팀당 100만 원의 지원금과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진로 탐색 활동에 대한 우수 사례를 전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입생들이 간접적인 직업 체험을 위해 공기업, 식품, IT, 기계 등 다양한 7개 기업을 섭외하여 165명이 직업 탐색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미래 직업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세종대학교 집합 캠퍼스에 11개의 동영상 강좌를 탑재하여 대면 강좌와 비대면 강좌를 동시에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교과목의 최종 목표인 개인별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입니다. 수강생의 70% 학생들이 제출하였고 이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와 강점들을 스스로 찾고 이에 맞는 희망 직업에 대한 어떤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작성을 하였는데 여기에 따라서 세분 추진 계획 그리고 본인이 4년 동안 또는 그 이상 학교에서 직업을 갖기 위한 아니면 취업을 준비한 계획들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세종이란 진로 탐색 교과목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앞으로 2025학년부터는 자유전공 입학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운영했던 세종이란 진로 설계 교과목에 대한 운영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율전공자와 재수강자를 또 분반을 통해서 그 맞춤형 진로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신입생들의 상담 결과와 후속 프로그램, 참여 정보를 아카데미 어드바이어와 공유할 수 있는 학생 경력 개발 시스템을 고도화를 통해 신입생들의 상담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시행했던 진로 동아리 및 기업 견학 시 그 재직 동문 기업을 탐방을 통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며 그 전공 박람회 개최 시에도 멘토 및 직무 소개를 위한 박람회도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진로 교육은 그 취업 지원처만이 아닌 관련 부서의 충분한 사전 협의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금년도에도 교무처, 교육혁신처, 학생처 등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1학기의 교과목을 성공리에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특강 및 미래직업에 대한 강좌를 개설해서 4년 뒤 또는 7, 8년 뒤에 그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강의실과 그다음에 상담 공간 지원들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과 내실 있는 상담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육효구 부장님 발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쫓기는 줄 알고 너무 콤팩트하게 시간까지 줄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계열별 통합 모집이 도입이 되면서 1학기 속칭 새 진설 과목이죠. 이 과목을 준비하시고 운영하시느라 정말 취업지원처에서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마지막 발표 순서입니다. 마지막은 학생지원과의 권용대 부장님께서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과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학생지원과 권용대입니다. 저희가 신입생 멘토링을 원래 2022학년도 2학기 때부터 단과대학에서 나도 선배처럼이라고는 프로그램으로 멘토링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계열별 통합 모집이 진행이 되면서 제가 좀 더 본부 차원에서 확장을 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학생지원처 본부 주관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단과대학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생지원처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올해 제가 진행을 했고요. 이와 같이 제가 이제 아무래도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화, 융합화 그런 목적과 함께 진로 교육도 강화하고 진로 지원도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목적. 그다음에 학교 대상 다면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 신입생 멘토링이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혁신단의 그 강의자 유튜브를 캡처를 해서 허락 없이 사용을 한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구하지만 이 부분이 저희 학교의 어떤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학사 제도 및 학사 구조 개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전공 선택, 그 다음에 진로 지원 내실화를 위해서 제가 이런 어떤 프로세스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올해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내실이 있는 그런 학생들의 어떤 멘토링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 제도를 좀 더 확장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새롭게 저희 학교에서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 이것도 일방적으로 이제 교수님과 어떤 그 학생 간에 흐르는 수직적인 일방적인 소통을 넘어서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선배고 또 졸업생도 같이 이 시생들을 도울 수 있는 다면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제가 운영하기 위해서 양방향으로 소통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위해서 제가 이 멘토링을 도입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추진 내용하고 실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멘토링은 저희가 처음에 1학기 때는 두 가지 형태의 타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게을러 들어온 학생들은 M&M 멘토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 학생들을 멘토링을 했고, 이미 학과 소속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어드바이저라는 그런 멘토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이렇게 그 두 가지 타입의 그런 어떤 그런 멘토 학생들이 게을러 든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의 어떤 전공이 없다 보니 게을러의 다양한 어떤 전공 탐구를 도우면서 대학생활 그리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멘토 학생들이 도움을 줬고, 학생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학과 소속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보다 좀 더 학과에 심화된 그런 이해가 있는 그런 멘토링 활동을 주로 함으로써 애교심하고 학과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 또 시행이 되다 보니 모집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학생회의 어떤 그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 저희가 조금 아무래도 늦은 감 있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좀 더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또 최우수 멘토한테는 또 시상금도 주고 비교과 마일리지 주는 이런 형태로 제가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소통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저희가 저희 7대 핵심 역량 부분 중에서 소통 역량 부분을 그런 파일을 한 70%,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역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30% 차지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세종인으로서 소속감을 더 갖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절차는 학생들이 이제 두드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활동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우수 멘토를 선정을 하고, 또 성과 공유 같은 것도 1학기 때는 저희가 실시를 하지 못했지만 저희도 2학기 때도 성과 공유를 기획을 하면서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까 조금 이것도 설명해드렸지만 저희가 멘토링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만날 때마다 그냥 뭐 얼굴만 보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의 활동비도 지급을 하면서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신입생들을 좀 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책도 마련을 했고요. 장학금하고 또 비교과 마일리지도 제가 지급을 하고, 또 단과대 우수 멘토를 우리가 또 시상을 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참여를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기 멘토는 학생 어드바이저는 101명, M&M 멘토는 72명을 제가 활동을 제가 지원을 했고,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교수님도 한 67분, 그 다음에 총 31개 학과에서 이 멘토링 활동을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보면 단과대별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멘토 학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좀 우수한 사례를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학생들이 어떤 뭐 학과에 대한 어떤 소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준 멘토도 있었고, 그와는 또 다른 그 결이지만 학생의 활동이라든지 또 자기의 어떤 그런 멘토링 경험을 나누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학교의 전반적인 안내, 특히 이제 인공지능 융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학과들이 많다 보니 그런 학과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대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멘토링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공대나 생과대나 사회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의 어떤 심층적으로 소개를 한다든지 또 전공을 안내한다든지, 공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환경에너지 공간융합학과 그 학생인데요. 랩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신입생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주고 어떤 자기 어떤 전공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부분들, 또 생과대 학생 같은 경우에도 자기 어떤 전공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사례들 이렇게 우수하게 활동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이제 아무래도 학교 생활도 그렇고 학교 내 소모임, 뭐 동아리라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애교심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활동을 했던 우수 멘토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영경제대나 인공지능융합대 같은 경우에도 학교 생활을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신입생들에게 하여서 학생들이 되게 또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2학기 때도 지금 멘토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학기 때보다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현재는 403명의 재학생 멘토가 활동하고 있고 신입생 멘티들은 저희가 거의 다 매칭이 돼서 지금 멘토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1학기 때보다는 점점 더 상향해서 학생들이 보다 신입생들이 만족도 있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2025학년도부터는 아시다시피 이제 광역으로 모집 단위한 학생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광역 모집 단위를 이어져 나가야 되고 또 무전공 학생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멘토링의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서 보다 어떤 형태로 멘토링을 운영해 나갈지 요거는 물론 제가 이제 내부적인 어떤 지침이기도 하고 발표 대회에 이제 제가 이제 발표자를 보내면서 그 이외에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예전처럼 MM 멘토나 학생 어드바이저 그런 형태를 다시 나눠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떨지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자유종합부도 그렇고 또 계열로 들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미리 학과에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교수님의 어떤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멘토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학과 소속 입학하는 학생들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멘토링의 어떤 그런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일단은 재학생 그다음에 신입생이 만남이 훗날 더 큰 세종대학교를 만들 수 있는 취지이자 포부로 제가 학생지원처가 참으로 학생지원처가 벌해야 했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멘토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임감을 갖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팀으로 제가 참여를 했는데 저희 학생지원과의 김민경 선생이 본교 이제 영화예술학과 연출 전공이거든요. 이 멘토링을 정말 잘 감독하고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대 부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모든 프로그램이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이제 새로 시작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격려와 그리고 조언들 덕분에 하나씩 빌드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발표해 주신 권영대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세 가지 우수 사례를 발표를 이제 마치었는데요. 이것을 끝으로 오늘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성과 발표 대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부서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애쓰고 계셔서 이 새 발표만 듣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새 부서의 노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여하지 않으신 혁신 사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늘 모든 분들이 오늘의 발표와 논의 속에서 유익한 영감을 얻어가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